그 위압적인 정문 앞에 한 중년 여성이 홀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색이 바랜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목에는 유행이 지난 두툼한 털실 목도리를 칭칭 감고 있었기에 누가 보더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주부나 시장 상인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굳게 닫힌 철문 너머의 부대 전경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상병은 정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총을 고쳐매며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와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려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군복이 주는 권위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구역에 대한 우월감이 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났으며 그는 그녀를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아닌 단지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 중 하나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군사보안구역이니 용무가 없으시면 당장 돌아가십시오. 상병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미숙이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도 전에 이미 그녀를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중요한 용무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은 상병의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용무를 밝혔습니다. 부대장인 강철민 대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 딸 김수진 중위가 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르고 있는 감정의 파동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지만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 상병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상병은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말을 농담이나 착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강 대령님이요. 아주머니, 연대장님은 그렇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수진 중이라면 의무대에 있을 텐데 면회 신청 절차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노인을 대하듯 손을 휘저으며 규정을 들먹이며 그녀를 다시금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위병소 안쪽 건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당직 사관인 박중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모습에서 군인으로서의 기강보다는 권위적인 나태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박중희는 한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낡은 코트와 흙이 묻은 신발을 보고는 흥미를 잃은 듯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이 아줌마는 또 뭐야? 박중희의 질문에 상병은 재빨리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보고했고 박중희는 한미숙에게 다가와 거만한 자세로 섰습니다. 아주머니, 자식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군대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다들 훈련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대령님을 찾으면 부대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훈계하듯 말하며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한미숙은 박중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휘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부모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백에 박중희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자신의 계급과 위치를 상기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허이 아줌마 보게 말 좀 한다고 지금 군인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박중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의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병사들은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박중희는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를 억지로 쫓아내기보다는 지쳐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 요량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턱으로 위병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정 그러시면 저기 면회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대령님께 보고는 드려보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박중희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그는 보고조차 할 생각이 없었지만 한미숙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잊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한미숙이 추위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몇 시간 안에 제풀에 지쳐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숙은 박중희의 얄팍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이라고 해봐야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에 불과했고 내부에는 칠이 벗겨진 철제 의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충격적인 사진들과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한미숙의 딸 김수진 중위는 올곧은 성품 탓에 부대 내의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상관들의 눈엣 가시가 되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어루만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창밖의 해는 점점 기울어 부대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매서웠지만 한미숙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본청 건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가는 병사들과 간부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끈질긴 민원인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본청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위병소 병사들이 황급히 도열하여 경례를 붙이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미숙은 직감적으로 그 차에 강대령이 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차가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 차로로 뛰어들듯이 다가갔고 운전병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요란한 소음과 함께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놀란 위병소 병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와 한미숙을 거칠게 제압하려 했고 박중희 역시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미쳤어. 당장 끌어내 연대장님 차 앞을 막다니 제정신이야. 병사들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지만 한미숙은 필사적으로 차 뒷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철민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딸 김수진 중위의 일입니다. 차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불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민 대령은 잘 다듬어진 콧수염과 번들거리는 피부를 가진 인물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지휘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미숙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박중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위병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잡상인 하나 통제 못해서 내 차를 세우게 만들어. 박중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병사들에게 눈짓하여 한미숙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령은 잠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더니 흥미롭다는 듯이 한미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수진 중위의 어머니라고. 그 사고뭉치 여군의 부모가 찾아왔군. 꼴을 보니 가정교육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 알 것 같네. 그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혀를 찼습니다. 한미숙은 모욕감을 참아내며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대령님, 제 딸이 훈련 중에 다쳤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입수한 정보는 다릅니다.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정당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들어보이며 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졌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증거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문을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 건가? 군대는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딴 종이 쪼가리로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지. 그는 운전병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려다 다시 한번 한미숙을 쏘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억울하면 내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해보지. 단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강대령은 즉흥적인 변덕으로 그녀를 안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압도적인 권력으로 그녀를 짓밟고 조롱하여 다시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려는 가학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차창이 다시 올라가고 승용차가 먼저 본청 쪽으로 사라지자 박중희는 한숨을 내쉬며 한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운 좋은 줄 아세요. 대령님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허튼 수작 부렸다간 그땐 정말 쫓겨날 줄 아십시오. 박중희는 앞장서서 걸었고 한미숙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본청 건물로 향하는 길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미숙의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부조리의 흔적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중임에도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장교들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병사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 소리 등은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머릿속에 기록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본청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그 공기조차 무겁고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은 낯선 민간인인 한미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이내 흥미를 잃고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곧 대령의 호통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쫓겨날 불쌍한 아줌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대령 집무실 앞까지 도착한 박중희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며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세요. 말 조심하시고. 한미숙은 박중희의 무례함을 뒤로하고 천천히 집무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넓고 화려하게 꾸며진 집무실은 최전방 야전 부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강대령은 들어오는 한미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뒤적거리는 척했습니다. 방 안에는 강대령 외에도 부연대장과 작전참모 등 주요 간부 몇 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미숙을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들의 놀이터와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미숙은 집무실 중앙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에는 아직도 바깥에 찬바람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딸을 위한 항변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거대한 수술의 서막이 될 것임을 이 방 안에 있는 오만한 남자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대령의 집무실 공기는 무겁고 텁텁했으며 값비싼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책상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은 일반인이라면 주눅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미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작전 참모와 부연대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낄낄거렸고 그들의 태도에는 가난해 보이는 민원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모욕적인 침묵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서서
그들의 유치한 권력 노름을 차분한 눈빛으로 관찰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강대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듯 몸을 뒤로 젖히고 한미숙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래, 김수진 중이 어머니라고 했나?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곤란하지. 그의 목소리는 짐짓 점잖은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대를 훈계하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미숙이 가져온 서류 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불편해진 심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강대령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령님, 제 딸이 훈련 도중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낙상사고라는 부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작전 참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군대는 보이스카우트 캠프가 아닙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다 보면 멍도 들고 뼈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탄이 가혹행위니 하며 확대 해석하는 건 요즘 부모들의 과잉보호입니다. 그는 마치 무지한 사람을 계몽하려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말하며 김수진 중위가 겪은 고통을 단순히 훈련의 일부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한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피멍이 든 김수진 중위의 등과 팔, 그리고 군홧발에 짓밟힌 흔적이 선명한 제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흔적으로 보입니까? 방어운이 역력한 이 상처들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대령은 사진을 흘긋 쳐다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털어내듯 밀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조잡한 사진을 가져와서. 수작이야. 김중희가 평소에 적응을 못하고 겉돌더니 이제는 자기 실수로 다친 걸 가지고 부대 탓을 하는구만.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책임 전가하는 솜씨가 아주 똑같아. 그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상황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한미숙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지휘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령님의 정직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시는군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준엄한 꾸짖음처럼 들렸습니다. 강대령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끝이 없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지휘관에게 설교질이야.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나 떠드는 거야. 나는 이 부대의 법이고 질서야.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딸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당신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거칠게 고함을 질렀고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고 부연대장과 참모들은 강대령의 눈치를 살피며 한미숙을 위협적으로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은 그들의 위협에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령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령님이 법이고 질서라니 착각이 지나치시군요.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 사욕과 권력 노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강대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키며
인터폰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당직 사관, 지금 당장 헌병대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업무 방해 및 상관, 모독죄로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의 명령은 히스테리에 가까웠으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초라한 중년 여성에게 끔찍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장을 한 헌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집무실로 들이닥쳤고 강대령은 손가락으로 한미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야 당장 끌고 나가서 유치장에 쳐넣어. 헌병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연대장의 서슬퍼런 명령에 압도되어 한미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억센 손길이 그녀의 낡은 코트를 구겼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걸음을 옮기려는 듯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한미숙의 낮은 일갈의 헌병들은 순간적으로 위압감을 느껴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강대령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강철민 대령, 당신은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할 것입니다. 부디 그 오만함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강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경고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협박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나 그 잘난 주둥이를 놀려보시지. 그리고 딸한테 전에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엄마 단속 좀 잘하라고. 아니면 아예 전역해서 집에서 밥이나 하든지. 그는 끝까지 저열한 인격을 드러내며 떠나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미숙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헌병들에 둘러싸여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행정병들과 장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대장에게 대들다가 쫓겨나는 무식한 아줌마를 보며 자신들의 무료한 일상에 이야깃거리가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집무실 안의 썩은 공기보다는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헌병들은 그녀를 정문 쪽으로 밀치며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지만 한미숙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정문이 아닌 부대 중앙 연병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단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강대령은 창가에 서서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한미숙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슬리는 장애물 하나를 완벽하게 치워버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이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릴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겉보기에만 초라한 맹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헌병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병장 사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침 오후 일과를 마친 병력들이 저녁 점호를 준비하기 위해 연병장으로 집결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당황하여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기세로 그들을 뿌리치고 사열대 중앙 계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줌마,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미치셨습니까? 뒤따라온 박중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한미숙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열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자신을 쫓아낸 본청 건물과 아래에 도열한 수많은 병사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기이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본청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돌았나. 감히 신성한 사열대에 올라가야. 당장 5분 대기조 출동시켜 끌어내서
헌병대에 넘겨 그는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돌입한 듯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병력들이 사열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한미숙은 태연하게 코트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떨리는 손이 아닌 확신에 찬 손길로 낡은 베이지색 코트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욕과 딸이 당한 고통, 그리고 이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를 심판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펄럭이는 코트 자락 사이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석양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한 연병장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사열대 중앙에 홀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강철민 대령의 고함 소리에 5분 대기조 병력들이 거칠게 사열대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지만 한미숙은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며 침착하게 코트의 마지막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품과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열대 아래에 있던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오가는 와중에 한미숙은 양손으로 코트깃을 잡고 단호하게 젖혀 벗어 던졌습니다. 거친 바람에 낡은 베이지색 코트가 허공으로 날아가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코트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은 초라한 평상복이 아니라 완벽하게 각 잡힌 짙은 녹색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 견장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중장 총장,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성의 계급장이 석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고 오른쪽 가슴에는 국방부 감찰실장 한미숙이라는 명찰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열대로 뛰어 올라오던 5분 대기조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중장님 선두에 섰던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연병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뻔했던 초라한 아주머니가 사실은 군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징계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감찰실장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본청 집무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강철민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찻잔처럼 그의 오만했던 권위와 자신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게 뭐야? 별셋, 감찰실장.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하고 쫓아낸 여자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직속 상급 지휘관이라는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한미숙 중장은 사열대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의 힘없는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군화 소리마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자 퍽퍽하는 소리가 연병장의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놀란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력들과 본청 건물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시간부로 제7보병사단 예하 제3연대는 국방부 감찰실에 특별 감찰을 받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위압감은 천둥 소리보다 강했습니다. 본인은 국방부 감찰실장 한미숙 중장이다. 이 부대의 지휘관 강철민 대령은 즉시 사열대로 튀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복명복창한다. 실시 그녀의 마지막 실시라는 외침은 연병장을 뒤흔들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모든 장병은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본청에 있던 강 대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부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군모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흐트러진 모습으로 연병장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참모들과 간부들도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강대령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병사들은 평소 위세등등하던 연대장의 비굴한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경악했습니다. 강대령은 헐떡이며 사열대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올라왔고 한미숙 중장 앞에 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충성 국방부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나며 볼품없이 떨렸고 경례하는 손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간부들도 줄줄이 엎드려 절을 하듯 경례를 올렸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녀를 조롱하고 쫓아냈던 자들이 이제는 그녀의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꼴은 아이러니의 극치였습니다. 한미숙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강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철민 대령, 자네는 조금 전 내 사무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경찰서에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그녀의 비꼬는 말투에 강 대령은 바닥에 이마를 덧쓰며 덜덜 떨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눈이 멀어서 장군님을 몰라 뵙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한미숙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몰라봤다.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상관이고 사복을 입고 있으면 잡상인인가. 자네의 군인 정신은 고작 옷 껍데기에 불과했나 보군. 한미숙은 천천히 강대령 주변을 돌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자네는 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고통을 외면했고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으려 했다.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부여한 권한인가. 그녀의 질책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강대령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형 버스와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한미숙 중장의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이던 국방부 헌병대와 감찰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하차하여 연병장을 포위했고 주요 길목과 본청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강대령과 참모들을 에워싸자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는 대규모 숙청 작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미숙은 헌병대장에게 짧게 손짓했습니다. 강대령과 관련 참모들 전원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별도 격리 조사해 통신망 차단하고 모든 문서와 전산 자료 압수해 증거 인멸 시도가 발각되면 즉결 처분하겠다고 경고한다. 헌병들은 즉시 강대령의 양팔을 결박했고 강대령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헌병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연병장에 남겨진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은 컸습니다. 한미숙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전체 병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모든 일과는 중단되며 전 장병은 생활관에서 대기한다. 단 한 명의 열애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대 내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병사는 용기 내어 제보하라. 내가 직접 너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익명을 보장하겠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왔던 부조리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사열대에서 내려와 헌병대장의 호의를 받으며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병사들은 흠칫하며 길을 터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청 로비는 이미 감찰 요원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행정반을 뒤지며 서류 박스를 나르고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한미숙을 비웃으며 지나갔던 행정병들과 장교들은 구석에 모여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대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그 방으로 이제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다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선 한미숙은 강대령이 앉았던 의자를 발로 차서 치워버리고 자신의 부관이 가져다 준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은 감찰 상황실로 사용한다. 의무대장 불러와. 그리고 김수진 중위가 입원해 있는 병실 상황 파악해서 보고해.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만큼은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의무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상태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장군님. 의무대장은 잔뜩 움츠러든 채 경례를 했지만 한미숙은 그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여있던 김수진 중위의 진단서 사본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진단서 자네가 작성한 건가? 단순 훈련 중 낙상 의사 면허를 고스톱 쳐서 따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엉터리 진단서를 쓰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었나? 의무대장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강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한미숙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먹고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 자네도 공범이야. 군의관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 그녀는 헌병을 불러 의무대장을 끌고 나가게 한 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고 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부대 안 곳곳에 켜진 불빛들은 마치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의지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찰 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수진 중위가 있는 의무대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미숙은 정복 모자를 고쳐 쓰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묵직함이 느껴졌고 그녀를 따르는 헌병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기다려라. 수진아, 엄마가 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의 이름을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제3연대 본부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미숙 중장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부대 전체에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으며 영내에 있는 그 누구도 허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철저한 통제 상태에 놓였습니다. 붉게 돌아가는 경광등의 불빛만이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검은 제복의 감찰 요원들과 무장 헌병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슬퍼런 기세를 뿜어내며 부대원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압된 것은 강철민 대령의 사병 조직이나 다름없었던 친위대 성격의 경비 중대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연대장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지만 국방부 최정예 헌병 특수임무대 앞에서는 겁먹은 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무장 해제 저항하면 즉시 발포한다. 특수임무대 팀장의 철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레이저 조준기가 그들의 가슴을 겨냥하자 경비 중대원들은 들고 있던 소총을 바닥에 내던지며 투항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굴한 공포로 바뀌었고 그들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머리 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본청 건물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 대령의 측근 장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은 파쇄기 앞에 서서 서류 뭉치를 미친 듯이 집어넣고 있었고 군수과장은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으로는 의미 없는 욕설과 신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시도는 한미숙 중장이 미리 배치해둔 사이버 수사팀에 의해 무참히 저지되었습니다. 동작 그만 손 떼고 물러서 갑자기 창문과 출입구를 깨고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그들을 덮쳤고 인사과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파쇄기 전원이 차단되었고 반쯤 부서진 하드디스크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짓은 증거인멸 시도이며 이는 구속수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신들의 모든 행위는 지금부터 녹화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고지에 장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그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위병소에서 한미숙을 조롱했던 박중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부서져 나갔고 헌병 2명이 들이닥쳐 그를 개처럼 끌어냈습니다. 박중희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만 헌병들은 그를 거칠게 제압하여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줄줄이 엮인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대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기합을 주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미숙 중장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가며 그들의 명찰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멈출 때마다 장교들은 숨을 멈추고 제발 자신이 지목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미숙은 작전 참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까 집무실에서 김수진 중위의 부상을 훈련 중 발생한 일이라며 비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딸이 맞을 때 자네는 어디에 있었나?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나? 아니면 자네도 함께 즐겼나? 작전 참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닿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강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그는 비겁하게 상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한미숙의 분노를 더욱 차갑게 식힐 뿐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에 따라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지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의 하수인일 뿐이다. 한미숙의 일갈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자를 포함해 여기 있는 전원 특수직무 유기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 놈들을 트럭에 태워 호송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복도는 끌려가는 자들의 절규와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통쾌함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연대장실은 이제 임시감찰본부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벽면에는 부대 조직도와 주요 용의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압수된 장부들과 통장 사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감찰 요원들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고 통신감청팀은 과거의 통화 기록들을 복원하여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쏟아지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드러나는 진실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방대했습니다. 장군님 강철민 대령의 비밀금고에서 이중 장부와 차명계좌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식비와 피복비를 횡령하여 유흥업소에 탕진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리스트도 확보했습니다. 감찰 과장의 보고에 한미숙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사들이 춥고 배고프게 지내는 동안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 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파헤쳐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하고 연루된 민간업자들까지 싹 다 검찰에 넘겨 군의 기생충들을 이번 기회에 박멸한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부대의 썩은 환부는 깊고 넓게 드러났습니다. 강대령은 단순히 돈만 챙긴 것이 아니라 부대 내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장교들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고 진급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가혹행위를 유도하고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전역시키는 악랄한 수법을 써왔습니다. 김수진 중위 역시 그 타깃 중 하나였으며 그녀가 강대령의 비리를 눈치채자 입막음을 위해 더욱 잔혹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딸이 당했던 수모와 고통의 기록들이 건조한 문체로 적혀 있었지만 어머니인 그녀에게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한 지휘관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도려낼 수술칼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은 깊어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부대는 대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임시 천막이 설치되어 병사들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던 병사들도 한미숙 중장이 직접 방송을 통해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강대령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자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감찰 요원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감찰 요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영내 BOQ 독신자 숙소 지하 보일러실 뒤편에서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강대령과 측근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장소로 보입니다. 한미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안내에 그녀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음습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자 그곳에는 군부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호화로운 밀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급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벽면에는 음란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으며 도박판이 벌어졌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군인의 자세인가? 한미숙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내무반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지휘관들은 이곳에서 술판을 벌이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실 한 구석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보급용 라면 박스와 쌀포대들이 쌓여 있어 그들이 병사들의 부식까지 빼돌려 안주로 삼았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동행한 헌병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고 감찰 요원들은 묵묵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한미숙은 밀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들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방 그대로 보존해 내일 아침 전 장병들에게 공개한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지휘관들이 어떤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게 해. 그리고 이 밀실을 만드는데 동원된 병사들을 찾아서 피해 보상하고 강제 노역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속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병사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실을 나온 한미숙은 다시 한번 부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피를 부르지만 그것 없이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자신의 딸이 누워있는 의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딸을 만나는 것을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어머니로서 딸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한미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대령을 체포하고 비리를 파헤칠 때는 거칠 것이 없었지만 막상 상처 입은 딸을 보려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많이 아팠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어둠 속에 잠긴 의무대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뜨거운 모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의무대의 복도는 시신한 치소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으며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와 한미숙 중장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당직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기립했고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듯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감찰실장이 직접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미숙은 그들의 경례를 무시한 채 무거운 군화 소리를 울리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딸 김수진 중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활기차고 당당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굼쑥해진 얼굴과 붕대로 감긴 몸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한미숙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억누르며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미숙은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등에는 링거바늘 자국과 멍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딸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에 이르렀을 때 옷깃 사이로 보이는 거무죽죽한 손자국은 그녀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교살 시도의 흔적이거나 누군가 강하게 목을 조르며 위협했을 때 생기는 상처였습니다. 한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분노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김수진 중위가 힘겹게 눈을 떴고 흐릿한 시선으로 눈앞의 인물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왔고 그녀는 엄마가 입고 있는 정복과 어깨 위의 별을 보고는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나 봐. 엄마가 왜 군복을 입고 있어? 그녀의 힘없는 중얼거림에 한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꿈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한미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엄마의 온기를 느끼자 그제야 안도감에 젖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강 대령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딸의 흐느낌 섞인 고백은 한미숙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지만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한미숙은 딸을 진정시킨 뒤 뒤따라 들어온 수행원에게 눈짓하여 병실 밖을 지키게 하고 의무 기록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트에는 단순 타박상, 스트레스성 위염 같은 엉터리 진단명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늑골 골절 장기 손상 의심, 심각한 탈수 증세. 이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구겨질 듯 꽉 쥐고는 병실 구석에 서서 떨고 있는 당직 군의관을 노려보았습니다. 자네는 의사인가? 아니면 강철민의 사병인가? 한미숙의 낮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군의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환자 상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자네의 의학적 소견인가? 군의관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강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장기 군의관일 뿐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 부대를 지배해온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불의에 굴복했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 자네의 그 비겁함이 내 딸을 그리고 수많은 병사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다. 한미숙은 차갑게 일갈하며 헌병을 호출했습니다. 이 자를 직무유기 및 의료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해 그리고 당장 민간 병원 의료진을 헬기로 이송 요청해서 수진이를 포함한 중환자들을 전원 후송하도록 조치해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내 딸을 단 1분도 맡길 수 없다. 헌병들이 군의관을 끌고 나가자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한미숙은 곧장 부대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영창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는 규율 위반 병사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강대령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가두고 린치를 가하는 사설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창 건물 주변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이미 감찰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망설임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통로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오물의 악취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명은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철창 너머에는 짐승처럼 웅크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거나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그 참혹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 포로 수용소의 참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가장 안쪽 독방 앞에는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쇠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숙이 열쇠로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한 병사가 팬티 바람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의 몸은 온통 피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들어오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는데 그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철저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대령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려다 발각된 내부 고발자였음이 분명했습니다. 한미숙은 즉시 감찰 요원들에게 지시하여 그 병사를 풀어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나, 내가 왔다. 이제 안전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병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십니까? 저희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병사의 쉰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한미숙은 그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때 영창 관리관인 상사가 숨어있던 구석에서 튀어나와 도망치려다 헌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강대령의 신복 중 한 명으로 이곳에서 벌어진 온갖 가혹 행위를 직접 지휘한 악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미숙은 그에게 다가가 턱을 들어 올리며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곳의 간수장이냐. 병사들을 짐승 취급하고 즐거워했던 그 대단한 용기는 어디 가고 쥐새끼처럼 도망을 가나. 그녀의 기세에 눌린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해, 이 병사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강철민이 시킨 짓인가? 아니면 내 놈의 단독 범행인가? 한미숙의 추궁은 집요했고 상사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연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교육 차원에서 정신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그의 비겁한 변명에 분노한 한미숙은 옆에 있던 진압봉을 집어들어 철창을 내리쳤습니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교육 사람을 발가벗겨서 묶어놓고 패는 게 교육인가. 내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다. 한미숙은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자를 독방에 쳐넣어 자신이 병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밥도 물도 주지 말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반성하게 해. 그리고 내일 아침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공개 신문을 하겠다. 그녀의 명령은 자비가 없었고 상사는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은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병사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10여 명의 병사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한미숙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살아남았다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미숙은 그들의 앙상한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창 지하의 비밀 금고에서는 강대령의 이중 장부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협박하여 받아낸 각서들과 성상납 리스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비리를 넘어선 거대 범죄 조직의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바로 이 문건들을 우연히 발견했다가 강대령에게 발각되어 입막음을 위해 제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한미숙의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찰로 끝낼 일이 아니야. 한미숙은 감찰실 본부에 암호화된 직통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드려 제7사단 사면대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맡아야 할 대형 게이트라고. 내가 직접 수사단장을 맡겠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이며 필요하다면 사단장과 군단장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전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까지 서늘한 긴장감을 전달했습니다. 의무대와 영창을 돌아본 후 한미숙은 다시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감찰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부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몸통인 강철민 대령과의 마지막 결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내일 똑똑히 느끼게 해주마.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본청 건물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전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의 심판대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하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뿜어내며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대령은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억지로 거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인맥과 뇌물로 관리해온 뒷배들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 모든 사태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미숙 중장이 들어오자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 중장님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강대령은 뻔뻔하게 다리를 꼬려다 수갑 때문에 실패하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국방위 소속 김 의원님과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군단장님께서도 저를 각별히 아끼시죠. 지금이라도 조용히 덮고 넘어가신다면 저도 장군님의 그 무례함을 없던 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협상 테이블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떠벌리며 한미숙의 심기를 건드려 보려 했습니다. 한미숙은 아무런 대꾸 없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신문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강대령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그 김 의원과 군단장이 장부에 적힌 뇌물 리스트를 보고도 자네를 구해줄까? 아니면 자네를 꼬리 자르게 하고 자신들은 살 길을 찾을까? 그녀의 차분한 질문은 강 대령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그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상납 내역과 불법 자금 세탁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 수사라고요. 강대령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차갑게 웃으며 태블릿 PC를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밀실에서 부하들과 도박을 하며 뇌물을 분배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조작인가? 자네의 그 잘난 입으로 병사들 부식비 떼먹는 게 제일 쏠쏠하다고 떠드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던데
그녀의 조수의 강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자네를 비호하던 그 형님들은 자네를 죽이고 싶어 할 텐데. 내가 알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이니까. 한미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드렸고 전권을 위임받았다. 자네의 그 인맥들은 이미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자네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야. 강철민. 그녀의 선고와도 같은 말에 강대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강대령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갑찬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재산도 다 헌납하고 옷도 벗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제발요. 방금 전까지의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친 비굴한 짐승 한 마리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는 건 당연한 거고 죗값은 법대로 치러야지. 자네가 짓밟은 병사들이 흘린 피눈물을 생각하면 자네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부족해. 그녀는 냉정하게 몸을 돌려 신문실 문을 열었습니다. 헌병대 이자를 끌어내 날이 밝는 대로 연병장에 임시 군사법정을 세운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이 자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심판할 것이다. 강대령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3연대 연병장에는 전례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 병력이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었고 연병장 중앙에는 간이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수사로 체포된 강대령과 그 추종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단상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몰골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처참하게 몰락한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중장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제3연대 장병 여러분, 나는 국방부 감찰실장 한미숙 중장이다. 오늘 우리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의 등을 찌른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감찰 법무관이 옆에 서서 강대령과 그 일당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직권, 남용가혹행위 교사 및 방조. 낭독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마다 대열에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비리들이 사실로 확인되자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며 치을 떨었습니다. 특히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이 오히려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군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한미숙은 떨고 있는 강대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철민, 너는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계급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했다. 너의 탐욕 때문에 유능한 군인들이 군복을 벗었고 꽃다운 청춘들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강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고 옆에 있던 공범 장교들도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한미숙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시간부로 피고인 전원을 국군교도소로 이송한다. 이후 군사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헌병들이 강대령과 일당을 호송 버스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패잔병들의 행렬처럼 비참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압에 의한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호였습니다. 한미숙은 병사들의 환호에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정돈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지휘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삼성 장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병장은 다시 숙연해졌고 많은 병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다. 한미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새로 태어날 것이다.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짜 전우회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다시 군복을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충성이라는 구호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기계적인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컸지만 그 자리에 도단한 새 살은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직 병상에 누워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딸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보았니? 네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 엄마가 약속 지켰다. 한미숙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건네며 이제는 군인이 아닌 어머니로서 딸의 곁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송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뒤로 한 채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부대 안에는 이미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닫히고 평화가 찾아온 연병장 위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햇살 아래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듯 제7사단 3연대의 새로운 하루는 희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되찾았고 그 모습은 그 어떤 승리의 순간보다 값진 광경이었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미숙은 본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낡은 코트가 버려져 있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어제 그 코트를 벗어 던질 때에 비장했던 각오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코트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 코트가 감추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과 군인의 정의감은 이 부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난히 맑고 높은 하늘이 마치 그녀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대령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한미숙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새로운 임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7보병사단 제3연대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이는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강철민 대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남긴 부패의 흔적들은 국방부 감찰실의 철저한 대청소로 깨끗이 씻겨 나갔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원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구석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듯 병사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불신과 공포도 서서히 녹아내리며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지옥 같은 수용소가 아니라 진정한 전우회가 숨쉬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중장의 특별 감찰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한미숙 중장이 직접 추천한 강직한 성품의 인물로 그는 부임하자마자 보여주기식 행정을 모두 폐지하고 병사들의 복지와 실전적인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었고 내무반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는데 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침대에 기대 앉은 김수진 중위는 창밖의 목련 꽃망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끔찍한 멍과 상처들은 대부분 아물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는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듯 가끔 그녀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철민 전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미숙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별 3개가 달린 정복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의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딸이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던데. 한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아니라 영락없이 자식 걱정에 여념이 없는 다정한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김수진은 엄마가 깎아준 사과 조각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었고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린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엄마는 단순히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넘어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구원자이자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짊어졌을 무게감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미숙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딸의 손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엄마는 밖에서 훈장이나 받고 있었으니까. 네가 보낸 편지들을 조금만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한미숙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딸을 강하게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군에 보냈지만 그곳이 그렇게 썩어빠진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자신의 안일함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오히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올바른 지휘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어. 김수진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 전역하지 않을 거야.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부대로 복귀할래. 그래서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돼서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 거야. 딸의 당찬 선언에 한미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독한 구석이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한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부하를 아끼는 마음부리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란다. 강철민은 별을 달고 있었지만 가장 약한 인간이었고, 너는 계급장은 낮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었다. 그것은 선배 장교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딸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기 전 한미숙은 딸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모녀의 머릿결을 간지럽혔고 그들의 발걸음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그때 입었던 그 낡은 코트 말이야. 그거 어디서 났어? 엄마 옷장에 그런 옷은 없었잖아. 김수진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한미숙은 피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재래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샀다. 감찰 나갈 때 위장용으로 쓰려고 사둔 건데 이번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지. 그 옷 덕분에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볼 수 있었으니까. 역시 엄마다워. 그 코트 버리지 말고 갑오로 남겨야겠네. 전설의 코트라고 이름 붙여서. 두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병원 정원에 울려 퍼지며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제 자신이 군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병실로 돌려보낸 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남은 제3연대로 향했습니다. 제3연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위병소 병사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들어 총을 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2달 전 한미숙을 잡상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공기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방졌던 상병은 영창을 다녀온 후 타 부대로 전출되었고, 지금은 군기가 바짝 든 신병들이 눈을 부라리며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며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부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이 되어다오. 본청으로 들어선 한미숙은 새로 부임한 연대장과 간부들을 소집하여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감시의 눈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부끄러움 없는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오명을 씻는 길은 오직 정직과 성실뿐임을 명심하라. 그녀의 말은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부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기립하여 복명복창하며 결의를 다졌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패배감 대신 새로운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집무실을 나오며 복도에 걸린 역대 지휘관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철민의 사진은 이미 떼어지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는 부대의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빈 액자를 잠시 응시하다가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미숙,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자신의 이름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고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병장으로 나오자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축구를 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미숙이 나타나자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달려와 둥그렇게 애워쌌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수진 중위님 쾌유를 빕니다. 병사들은 앞다투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개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미숙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켜준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한미숙은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다. 힘들 때마다 나를 기억하지 말고 너희 곁에 있는 전우들을 믿고 의지해라. 군대는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곳이니까.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힘차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든 연병장에서 병사들과 어우러져 있는 한미숙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군인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미숙은 마지막으로 부대 전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회색빛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 거목이 되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운전병이 뒷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낡은 코트 대신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복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백미러 속으로 손을 흔드는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그 잔상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 때 한미숙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수진이도 나도 그리고 이 부대도. 그녀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도로의 저편.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는 국방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행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녀는 코트 속의 칼날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한미숙 중장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권력의 오만함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섰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차가운 제복 아래에도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부패한 어둠을 찢고 나온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자 위대한 어머니였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정의가 피어날 것입니다. 제7보병사단의 정문 위병소 앞에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며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부대의 엄숙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높게 솟은 철문과 그 주변을 둘러싼 날카로운 철조망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하는 듯한 위압감을 풍기며 이곳이 일반적인 사회와는 단절된 규율의 공간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외벽 안쪽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부패의 악취는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